안녕하세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종님.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아이고, 17번째 강의인데 저희 네트워크 어드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어드민이라 그러면 좀 사실은 이번에 준비한 것에 비해서 제목이 약간 거창해졌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서로 원래는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들끼리도 뭐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따라서도 어, 각 데이터베이스 서버들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파일들과 이제 그 파일들이 하는 역할을 나타낸 아키텍처 그리고 간단한 실습을 한번 곁들여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오라클 넷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라클 넷 서비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오라클의 제품입니다. 이제 오라클 7 버전부터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TCP/IP 방식이 아니라 그 이전의 네트워킹 방식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오라클 넷 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어, 반응이 아직까지 사실 좀 있긴 합니다. 다만 뭐 지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 이제 기업에서는 RAC 환경을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에도 이 오라클 넷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파일들을 이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편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라클 넷 서비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넷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제 흔히 리스너라고 해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접속 요청을 수신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유틸리티가 있고 이제 NetCA라고 하면은 리스너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필요한 접속 정보 등을 이제 파일로 남겨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결을 생성시켜주는 작업을 도와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넷 매니저는 넷 서비스 전반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CLI 도구입니다. 이제 오라클 넷 서비스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제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보를 보고 싶을 때 뭐 이럴 때가 될 것 같아요. 로컬에서 접속할 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권한이 없는 작업들, 중요한 작업들은 보통 이제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 데이터베이스의 기동이나 정지 등의 이제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제 보통 DBA, 외부에서 접근을 잘 허용하지 않는 DBA들이나 DBA 권한을 가진 유저들이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 하나만 사용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치 작업 등을 이제 처리를 할 때 로컬 접속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오라클 넷 서비스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호스트 인증하고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원격 접속을 해야 될 때 오라클 넷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별도의 서버에서 별도의 장치에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 넷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강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설명드렸듯이 리스너가 외부로부터의 이제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받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세스와 함께 프로세스를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의 세션을 수립해줍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격 접속을 하기 전에 리스너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기동된 상태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저희가 실습할 때 자주 사용하는 호스트 인증 방식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TNS 인증 방식을 이용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이 오라클 넷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오라클 넷 서비스를 구성하는 파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listener.ora, tnsnames.ora, sql.ora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listener.ora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만 있어요. 이 listener.ora는 리스너의 구성 정보를 기재해두는 설정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 리스너가 연결을 중계해 줄 수 있는 DB 인스턴스의 종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유저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TNS 네임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도 있고 클라이언트 장비에도 있습니다. 이제 리스너와 오라클에 관련된 접속 정보를 기재해두는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게 이제 기재해두는 설정 파일입니다. 이제 SQL넷 오라는 이제 TNS names.ora에 더불어서 그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기록해두는 파일입니다. 이제 오라클 넷 서비스 설정 파일이 있는 위치가 이제 버전에 따라 좀 바뀌었어요. 이제 21시 이전에는 오라클 홈 밑에 있었는데 오라클 홈 밑에 있는 디렉토리 있었는데 21시 이후에는 이제 오라클 베이스 홈 밑에 옮겼습니다. 이건 21시부터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파일들을 찾으실 때는 21시 이후의 버전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고 이제 디렉토리별로 파일들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그 원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생성했을 때부터 있는 그 기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수준의 설정 파일 이거는 이제 다 그 호스트 OS 기준이에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호스트의 기준이고 여기서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뭐 솔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 옵트, 오라클 밑에 여기가 그 다음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원수에 이제 TNS 어드민을 지정한 디렉토리, 그 다음에는 계정 수준의 설정 파일에서는 홈 디렉토리가 가장 우선권을 갖습니다. 네. SQL.ora는 뭐 첫 번째, 세 번째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오라클 넷 연결과 관련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리스너 다시 설명드릴게요. 리스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서버에서 동작하면서 원격 접속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이제 오라클 관련 도서나 아니면은 오라클 공식 문서 등을 확인하다 보면 이렇게 귀 모양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 이제 말 그대로 외부로의 접속 요청을 듣고 데이터베이스의 검증을 거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정보와 비교해보고 검증을 거쳐서 세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격 접속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이 리스너가 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이 리스너가 검증을 하는 이제 바탕이 되는 내용들은 listener.ora라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listener.ora에 기재되는 정보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제 리스너가 리스닝하기 위한 프로토콜 주소. 바로 리스너의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리스너가 있는 네트워크 주소고 이제 TCP/IP 지금 쓰는 TCP/IP 통신 방식의 경우에는 서버의 호스트 이름과 TCP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스너가 어떤 인스턴스에 연결을 중개해 줄 것인지 그 인스턴스들의 정보가 전부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희망하는 인스턴스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리스너 로그 파일이 있는데 이제 리스너의 기동 상태에 대한 로그가 남아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XML 형식의 리스너 로그 파일도 존재를 하고 이제 어 여기는 좀 다른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오라클 베이스 밑에 다이아그 TNS 리스너 그다음에 해당 호스트명 리스너명 아래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리스너.오라 아까 오라클 베이스 홈 밑에 있다고 했어요. 오라클 베이스 홈 네트워크 로그인 하면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위치는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본의 위치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노트 오라클 뭐 오라 데이터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리스너가 가진 구성 정보들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0.0.0.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원래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로컬에 직접 설치하는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호스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네. 그리고 로그 파일 위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라클 베이스 말 그대로 이 호스트라 그러면 OS 이름, OS의 이름이에요. OS 이름 말하는 거. 여기서 리스너 스페이스 네. 여기에 리스너가 로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실습 준비를 하면서 리스너를 한번 여러 번 가동시켰었기 때문에 로그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주로 설정을 하는 TNS 네임스가 오라입니다. 이제 오라클 넷은 넷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리스너 접속을 할 리스너와 인스턴스를 식별하게 되는데 이제 이 넷 서비스 이름을 TNS name.ora에 기재합니다. 말 그대로 원격지에서 내가 어떤 서버의 리스너와 어떤 인스턴스를 찾아갈 것이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두 가지가 적히게 됩니다. 리스너의 프로토콜 주소, 리스너가 있는 주소, 그 다음에 그 주소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접속할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리스너가 먼저 기동된 상태이고 이 리스너는 listener.ora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TNS names.ora에 기재되어 있는 접속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그 주소로 접속 요청을 보내면 리스너가 이걸 듣고 해당 인스턴스와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로컬 네이밍 메소드와 TNS 네임스.ora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TNS 네임스.ora를 직접 열어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로컬 네이밍 메소드를 사용을 했어요. 저런 형식을 이제 로컬 네이밍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스턴스를 접속할 인스턴스를 하나씩 다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평소에 실습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원래 컨테이너 DB의 CDB, 그다음에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였던 ORC PDB1에 대한 이제 접속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역시 저는 이제 로컬에 있으니까 아까 listener.ora에서 봤던 이제 똑같은 주소가 여기 적혀 있고 포트 번호 역시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접속할 이 이름을 사용했을 때 접속할 인스턴스의 이름은 서로 다릅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같은 내용은 이제 제가 직접 적어서 남겨드렸습니다. 네. 이제 저 디스크립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도 따로 있는데요. TNS ping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접속 정보를 내가 TNS 네임즈에 기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TNS ORC의 PDB 하게 되면 이제 PDB에 대한 디스크립션 정보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net 오라는 다음의 경로에 있는 거를 활용하고 있다고 같이 알려주고 있네요. 이제 SQL.o라는 이제 말 그대로 추가 옵션에 대한 설정 파일인데, 이제 지금 저희가 실습을 진행하는 오라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체제가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이제 오라클 리눅스로 되어 있고, 이런 리눅스에서는 별다른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고 따로 뭐 편집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윈도우 버전에서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파라미터를 이제 NTS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제 이 파라미터들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서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서버 구성이라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라클에 원격 접속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항상 한 클라이언트를 전담하는 서버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의 수만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라는 그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용 서버로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쉐어드 서버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상은 이제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은행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요청이 있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고 임의의 은행원한테 고객이 이제 요청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을 때는 제가 다른 은행원을 배정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서버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오라클 넷을 통해서 서버 프로세스와 이제 리스너에 의해서 이제 중계되어 가지고 이제 연결을 생성했을 때 항상 클라이언트의 수만큼 서버 프로세스가 유지되는 그런 서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이제 요청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 리스너가 중계해준 이 연결이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세스의 연결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없는 세션들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이제 바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는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고, 대신 한 번의 작업인데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이제 요청을 할 때 이럴 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공유 서버 구성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개의 세션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여러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서버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자
여러 서버가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여러 번의 요청을 보낼 때 각각의 요청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서버에서는 세션 수가 늘어나도 이제 요청권에 대해서만 이제 어, 프로세스가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요청건 수가 줄어들면 그 요청건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해주는 그 프로세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서버와는 달리 이제 전용 서버와는 다른 점, 특히나 다른 점은 이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이 요청을 보내도 여러 번 자주 들어와도 그에 맞게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대신 이것도 뭐 오래 지속되는 단일 작업에 대해서는 전용 서버 구성과 비교했을 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클라이언트의 수행만 놓고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공유 서버 구성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원래는 리스너가 중계를 했을 때 서버 프로세스 전체랑 원래 관계를 맺는 그림을 처음에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런 공유 서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디스패처하고 연결 관계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처들이 각 클라이언트들이 보내온 요청들을 이제 디스패처들이 받아온 순서대로 SG, 시스템 글로벌 에리아의 순서대로 이제 큐를 정리해 놓고 있다가 그 순서대로 쉐어드 서버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순서대로 요청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요청을 처리한 응답들도 SGA에 그 캐시가 순서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디스패처들이 받아서 이제 각자 자기가 요청을 받았던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반환을 해주면은 그 한 번의 요청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건씩 한 건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 서버 구성보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없는 세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서버 프로세스 수를 줄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메모리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작업 시간이 이제 긴 그런 요청보다는 짧게 끝나는 요청들을 여러 개 처리할 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로컬 접속으로는 이제 공유 서버 접속으로 이제 그 서버 프로세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로컬 작업의 특징과 이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언제 로컬 접속을 하는지에 대한 그 답변이 이제 첫 부분에 있었는데, 말 그대로 중요하거나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로컬에서 작업하고 그 이외에 이제 뭐 단발성 작업들은 외부에서 처리를 하도록 좀 구분 짓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 서버와 관련된 초기화 파라미터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할게요. 여기서 두 가지만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또 하나가 디스패처 하면은 디스패처스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쉐어드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패처 프로세스를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디스패처 프로세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작동시킬 프로세스 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어드를 검색해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준 적이 없어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 이 쉐어드 풀을 생성한 적이 없어서 아무런 값도 할당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풀 사이즈, 뭐 메모리 어드레스 다 정해져 있죠. 맥스로 쓸 수 있는 쉐어드 서버 개수까지. 네.
이제 서버 구성에 따라서 덕분에 이제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작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메모리의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전용 서버 같은 경우에는 PGA의 뭐 아마 예전에 메모리 아키텍처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서 스택 스페이스, 유저 세션 데이터, 커서 스테이트가 PGA에 있습니다. 그리고 SGA는 이제 쉐어드 풀과 관련된 뭐 다른 메모리 구조도 같이 있고, 다음 공유 서버에서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유저들의 요청이나 유저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들이 SGA의 큐로 쌓이고 있었죠, 순서대로. 그래서 유저 세션 데이터, 커서 스테이트가 SGA에 존재하게 됩니다. PGA에는 이제 스택 스페이스가 남게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라클 넷 설정 파일을 편집해 보기 전에 지금부터 10분 동안 잠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쉬고 뵙겠습니다.